아버지, 솔직히 이 집 너무 크지 않아요? 혼자 살기엔 관리도 힘들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큰아들 준혁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회사를 다니며 온 가족이 함께 살았던 이 집, 자식들 결혼시켜 보내고 나니 확실히 넓긴 했지만 설마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0세, 퇴직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들의 집 너무 크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진짜 놀라운 해결책을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월 관리비만 80만 원이 넘게 나오던 제가 지금은 월 25만 원으로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먼저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설명해야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죠. 월급쟁이로 살면서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웠고 그들이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아내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나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그때는 돈이 나가는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말이죠. 40평 아파트도 그때 장만했습니다. 전세 살다가 대출받아서 분양받은 거였는데 당시로서는 꽤 큰 결심이었죠. 월 대출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만의 집이 생긴다는 기쁨이 컸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은 항상 시끌벅적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는 공부를 잘했고 작은아들 민석이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숙제하고 방에서는 게임하고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그런 소리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리웠던 소음이었네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영화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가끔은 가족 여행도 갔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육비 부담이 더 커졌어요. 등록금, 생활비, 책값, 정말 돈이 물쓰듯 나갔습니다. 그래도 부모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와 아내는 자신들의 용돈도 줄여가며 아이들 뒷바라지에 집중했어요.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학원비, 자격증 비용, 면접용 정장 등등 여전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둘 다 좋은 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곧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또 다시 큰 지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결혼했을 때 저희는 신혼집 전세금을 도와줬어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석이가 2년 후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전세금을 도와줬죠. 그러다 보니 저희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었고 연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년 전 갑작스럽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도 휴직하고 아내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항암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보험이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커버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2년간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7세였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허무했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동반자를 잃었다는 슬픔도 컸지만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어요. 치료비로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혼자 남은 40평 아파트는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더 외로웠어요. 퇴직하고 5년 저는 나름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없어서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TV 뉴스 보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연금이 월 12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족했어요. 전기세만 봐도 겨울에는 15만 원,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20만 원씩 나왔습니다. 가스비도 월 평균 8만 원, 관리비가 25만 원, 인터넷과 케이블 TV 비용 5만 원, 건강보험료 8만 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월 8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연금 120만 원에서 8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쓰고 나니 남는 돈은 고작 40만 원이었어요. 이 40만 원으로 식비, 교통비, 의료비, 용돈을 다 해결해야 했는데 말이 안 됐죠. 식비만 해도 혼자 살면서 30만 원은 들어갔거든요. 밖에서 사 먹으면 한 끼에 7, 8천 원은 기본이었고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해도 재료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자주 사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료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데 병원비가 한 번 가면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나왔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이런 것들을 매달 사다 먹으려면 1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기검진도 돈이 아까워서 미루게 되더라고요. 결국 부족한 생활비는 적금을 깨서 메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금에서 빼서 썼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5, 6년 후에는 정말 바닥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간병하느라 제 건강도 많이 상했거든요. 특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40평 아파트를 혼자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어요. 거실 청소기 돌리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청소하려고 쪼그리고 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높은 곳 청소가 가장 힘들었어요. 형광등 교체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있고 에어컨 필터 청소하려다가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점검하는 것도 무리였고 여름에 방충망 청소하는 것도 위험했어요.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둘이서 분담해서 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 아파서 누워있을 때면 더 막막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누군가 안부라도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며칠씩 연락 안 하고 지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집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차 들르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이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저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었거든요. 준혁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나이도 드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40평짜리 집을 혼자서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요즘은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시설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으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제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집 관리하기 힘들어하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작은 아들 민석이도 비슷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형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집 너무 크잖아요. 혼자 계시기엔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요. 아버지 나이에는 작고 아늑한 곳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뭔가 미리 상의라도 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자식들이 제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집 이야기로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무슨 일인가 해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이는 평소에도 예의 바른 며느리였는데 그날따라 말을 꺼내기를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버님,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아버님이 집을 정리하시게 되면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이래서 자식들이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낸 거구나. 제가 집을 처분하면 그 돈으로 자식들을 도와달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수진이는 계속 설명했어요. 사실 민석이 오빠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버님도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작은 곳으로 옮기시고 남은 돈으로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식들도 힘들겠죠? 준혁이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고 민석이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어요.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제 집을 팔아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어디로 가라는 건지, 그리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마저 처분해서 도와달라고. 물론 자식들이 잘 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제가 갈 곳도 없어지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집을 팔고 자식들을 도와준다면 나중에 제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가 돌봐줄까 하는 생각이었죠. 다음날 큰아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어제 수진이가 집 이야기를 했는데 너도 같은 생각이니? 준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 사실 저도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출받기도 쉽지 않고 이자도 부담스럽고요. 아버지도 혼자 계시는데 40평짜리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작은 곳으로 옮기시고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두 아들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집을 팔아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자식들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집을 팔고 나면 제가 살 곳이 문제였어요. 요즘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데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집을 팔지 않고도 자식들을 도울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먼저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제 나이와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금 소득만으로는 큰 금액을 대출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아내 치료비 때문에 대출이 좀 있어서 추가 대출도 쉽지 않았어요. 역시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살 곳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알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 근처는 원룸 월세가 50만 원은 기본이었거든요. 괜찮은 곳은 7, 80만 원씩 했어요. 전세로 하자니 보증금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오피스텔은 더 비쌌어요. 월세 100만 원 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전세는 2억 가까이 했습니다. 제 연금 120만 원으로는 월세 50만 원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그것보다 더 비싼 곳들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면 병원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낯선 동네에서 새로 적응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봤어요. 지하 반지 하나 고시원 같은 곳도 알아봤는데 이런 곳은 월 3, 4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살기엔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습하고 어둡고 화장실이나 부엌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70세 노인이 그런 곳에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버타운이나 유료 양로원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런 곳들은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제 연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주비나 보증금도 별도로 수천만 원씩 내야 했어요. 결국 어디를 가도 제 경제력으로는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어르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주거복지에 관한 특강이 있었거든요. 강사분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에 LH 매입임 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LH에서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서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월세가 시세의 3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제도였는데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딱 맞는 해결책일 것 같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강사분께 따로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70세인데 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 나와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강사분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세요.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120만 원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세한 자료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꼼꼼히 읽어보니 정말 좋은 제도더라고요. 보증금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월세도 정말 착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세 전세 1억 5천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25평 아파트를 LH에서 매입 임대하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5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LH 지사에 찾아갔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박철수님, 신청 서류 확인해 보니 충분히 신청 가능하세요. 연령 조건도 맞고 소득 조건도 맞고 자산 조건도 문제 없어요. 다만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1년이라니 조금 길긴 했지만 그래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 15만 원이면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필요한 서류들도 챙겨서 제출했고요. 신청하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준혁아, 민서가 아빠가 좋은 소식이 있어. LH 매입임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월세가 정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대. 아빠가 신청했어? 아들들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버지, 그런 곳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시설도 낡았을 텐데. 준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차라리 저희가 보증금 보태드릴 테니 괜찮은 원룸으로 가세요. 그런 공공임대는 아무래도 환경이.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진짜 제 걱정을 해서 집 처분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가 LH 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집 처분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나가면 집을 팔아달라고 하기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식들 도움받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월 80만 원씩 나가던 관리비가 20만 원 내외로 줄어든다면 얼마나 여유로워질까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LH에 문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순번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좀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식들은 계속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아버지, 그냥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그러면 가끔 뵙기도 편하고. 준혁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며느리 미영이는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시아버지가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겠죠? 민석이도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역시 며느리 수진이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옆집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씨, 요즘 쉐어하우스라고 들어봤어? 노인들끼리 같이 사는 거 말이야. 나도 혼자 살기 외로워서 알아보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까? 쉐어하우스라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김 할아버지 설명을 들어보니 젊은 사람들이 집값 부담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유행인데 요즘은 노인들도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외로움도 달래고 생활비도 나눠서 내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보다 안전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 말을 들어보니 장점이 많더라고요. 우선 주거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월세 80만 원짜리 집을 둘이서 나눠내면 40만 원씩만 내면 되거든요.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도 반씩 나눠서 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응급 상황에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김 할아버지와 함께 쉐어하우스용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25에서 30평 정도 되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찾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의 집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신도시 지역에는 깨끗하고 시설 좋은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월세 7, 80만 원 정도 하는 곳들이었는데 둘이서 나눠내면 35에서 40만 원씩만 내면 됐어요. 하지만 막상 같이 살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점들도 있었어요. 생활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 시범적으로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김 할아버지가 새벽에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오래 피우셔서 그런 것 같은데 밤새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TV 보는 취향도 달랐고 음식 취향도 맞지 않았어요. 김 할아버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거든요. 결국 한 달 만에 쉐어하우스는 포기했어요. 아무래도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남과 같이 사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도 비슷하게 느끼셨는지 서로 원만하게 정리했어요. 그분도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LH에 신청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박철수님 LH입니다. 매입임 대주택 배정됐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바로 현장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15년 된 아파트였지만 LH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했고 25평이라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변에 병원, 마트, 복지관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할 것 같았어요. 교통도 나쁘지 않았고요. 가장 좋았던 건 보증금과 월세였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만 원. 기존 집 관리비 80만 원과 비교하면 정말 천국이었죠. 관리비까지 합쳐도 20만 원 내외였어요. 연금 120만 원에서 20만 원만 내면 100만 원이 남는다니 상상도 못했던 여유였어요.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라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아내의 유품들,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추억이 담긴 가구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자식들도 이사를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LH 매입임 대주택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막상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자식들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말이죠.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빈집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공간인데 이제는 정말 비어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TV 보던 기억, 부엌에서 아내가 요리하던 모습, 안방에서 함께 잠들던 추억들, 모든 게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25평이라 기존 집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깨끗하고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았어요. 방 하나는 안방으로 쓰고 다른 방은 서재 겸 운동실로 쓰기로 했어요. 거실도 널찍하고 부엌 시설도 나쁘지 않았어요. 첫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월세 15만 원, 관리비 3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2만 원, 총 25만 원이었어요. 기존에 80만 원씩 나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차이였죠. 연금 120만 원에서 25만 원 빼면 95만 원이 남는데 이 정도면 혼자 생활하기에 정말 여유로웠어요. 생활비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됐어요. 집이 작아지니까 전기세도 줄어들고 난방비도 절약됐어요. 청소할 곳도 줄어들어서 청소용품비도 줄었고요. 무엇보다 집 관리가 쉬워져서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40평을 혼자서 관리하는 것과 25평을 관리하는 건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음식도 해결이 쉬워졌어요. 단지 내에 작은 마트가 있어서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층에 경로 식당이 있어서 점심은 거기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끼에 3,000원 정도인데 영양사가 짠 메뉴라서 건강에도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건 같은 처지의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단지에는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옆집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78세인데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래층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과 갈등이 있어서 나오신 분이었고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복도에서 이 할머니가 넘어지신 걸 제가 도와드리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때부터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하게 됐어요. 혼자 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응급 상황인데 이웃들과 친해지니까 그런 걱정도 줄어들더라고요. 단지 내에 작은 공원도 있어서 아침마다 산책하는 모임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산책하다가 나중에는 5~6명씩 모여서 함께 걷게 됐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라서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의 건강도 챙겨주게 됐어요. 이 할머니는 혈압약을 깜빗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매일 챙겨드리고 박 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무거운 것들을 들어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식사하는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돌아가면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다들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배웠어요. 저도 아내가 자주 해주던 음식들을 만들어서 대접하곤 했어요. 혼자 먹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먹으니까 훨씬 맛있고 즐거웠어요. 건강관리도 더 좋아졌어요. 단지에서 5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어서 정기검진을 받기 편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하더라고요. 주 3회 수중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무릎 아픈 노인들에게 정말 좋더라고요. 요가 교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요가를 한다는 게 어색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몸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허리와 어깨 결림이 많이 개선됐어요. 탁구 동호회도 있어서 가입했어요. 젊을 때 좀 쳤는데 오랜만에 라켓을 잡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의료 혜택도 좋았어요.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더라고요. 3개월마다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었고 필요한 약도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병원비가 부담돼서 아파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매달 관리비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거든요. 월 25만 원이면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취미생활도 즐기고 가끔 외식도 하고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됐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자식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요. 25평짜리 집이지만 손님 받기에는 충분하거든요. 며느리들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대해줘요. 시아버지가 독립적으로 잘 지내시니까 부담이 줄어든 거죠. 오히려 전화도 더 자주 오고 안부도 더 많이 물어봐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여주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월 95만 원으로 생활하고 나니까 조금씩 돈도 모을 수 있게 됐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명절이나 생일 때는 선물도 사줄 수 있어요. 작년에는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여행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2박 3일에 30만 원 정도였는데 예전 같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 못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고 돌아와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깨달은 게 많아요. 첫 번째는 노후에는 큰 집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비 부담도 크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어서 외로움만 더 커지거든요. 적당한 크기의 집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두 번째는 돈의 중요성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지출이 늘어나는데 매달 고정비가 많이 나가면 정말 힘들어져요. 주거비를 줄이니까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됐어요. 세 번째는 이웃의 중요성이에요. 혼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응급 상황인데 좋은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아플 때는 도와주고 외로울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좋은 이웃들과의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자식들과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존하거나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매입임 대주택에 산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처음에 자식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설도 나쁘지 않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LH에서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도 하고 필요한 보수 공사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감이 커요. 월 25만 원이면 제 연금으로도 평생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전처럼 매달 적금 깨서 생활비 보충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정말 몸이 불편해져서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고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신축은 아니다 보니까 가끔 수도관이나 전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도 가끔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들은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온 분들, 자식들과 독립하려고 온 분들, 건강 문제로 관리하기 쉬운 곳을 찾아온 분들,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가끔 보여요.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인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공공임대를 이용하는 거죠. 세대가 다양해져서 오히려 단지 분위기가 활기차졌어요. 어르신들만 있으면 좀 침침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동감이 느껴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노후에 꼭 비싼 집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면서까지 큰 집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돼요. LH 매입임대주택 말고도 다른 선택지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임대주택은 LH에서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인데 매입임대주택보다 더 신축이고 시설이 좋아요. 다만 경쟁률이 높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 수 있어요. 영구임대주택은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인데 조건이 맞으면 거의 무료에 가깝게 살 수 있어요. 임대주택 말고도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복지관에서 상담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83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리버스 모기지라는 제도도 있어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거예요.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집값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집을 상속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자식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야 해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어르신들의 농어촌 이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거든요. 집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생활비도 도시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적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실버타운이나 케어형 주택도 있지만 이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맞는 선택지예요.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대신 의료 서비스나 생활 지원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고려해 볼 만해요. 이런 정보들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문의해 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니까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잘 몰랐는데 복지관에서 교육 들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LH 홈페이지에 가면 다양한 임대주택 정보가 나와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도 주거복지 관련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운 좋게 8개월 만에 배정받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경쟁이 치열해서 1, 2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해 두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발급받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적극 지지해줘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 두세요. 매달 얼마씩 들어가는지,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비상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계산해보고 자식들에게도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건강관리 계획도 세워두세요. 어느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건지,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복용하고 있는 약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자식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사회활동 계획도 중요해요. 혼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고립되는 거거든요. 어떤 모임에 참여할 건지, 취미활동은 뭘 할 건지, 이웃들과는 어떻게 지낼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두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이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해졌거든요.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됐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고 있는데 젊은 강사가 와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사용법을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재미있는 동영상도 보고 있어요. 사진 찍는 것도 배웠어요. 단지 안 예쁜 꽃들이나 산책하면서 본 풍경들을 찍어서 자식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예쁘다고 좋아해서 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다 같이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오랫동안 책을 멀리했는데 이제는 매일 조금씩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특히 역사책이나 자서전 같은 걸 좋아해요. 요리도 새로 배우고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요리를 거의 안 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됐어요. 복지관에서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는데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단지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해서 가꿀 수 있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같은 것들을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니까 맛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인 것 같아요. 무릎도 수중 운동 덕분에 많이 나아졌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정기검진에서도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도 건강 허락하는 한 이곳에서 계속 살 생각이에요. 여기가 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된 셈이죠. 70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가끔 예전 집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30년 넘게 살던 곳이니까 추억도 많고 익숙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웃들과의 추억, 새로운 취미 활동, 자식들과의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 같아요. 손주들도 가끔 놀러 와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집이 작아졌다고 아쉬워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늑하다고 좋아해요. 거실에서 함께 영화도 보고 작은 방에서는 게임도 하고 예전만큼 넓지는 않지만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며느리들도 이제는 편하게 놀러 와요. 예전에는 큰 집을 관리하는 게 부담스러워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요.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달 3, 40만 원씩 저축하고 있는데 1년이면 4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나중에 정말 몸이 불편해져서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고 있어요. 간병인 비용이나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여행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끔 여행을 가요. 작년에는 경주에도 다녀왔고 올해는 강릉에 다녀올 계획이에요. 혼자 여행하는 것도 나름 즐거워요. 문화생활도 늘어났어요.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하는 공연이나 전시회도 보러 가고 영화관에도 가끔 가요. 어르신 할인을 받으면 영화표도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 노후 생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가능한 한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소득에 맞게 지출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월 1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지출을 줄이니까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건강의 중요성도 새삼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쓰고 있어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도 크게 느꼈어요.
좋은 이웃들, 함께 활동하는 동호회 사람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이런 관계들이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포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법, 요리, 사진, 텃밭 가꾸기. 이런 새로운 일들을 배우면서 삶이 더 활기차졌어요. 자식들과의 적절한 거리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이 되고 너무 멀면 소외감이 들어요. 지금처럼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새로 세우고 있어요. 80세까지는 지금처럼 활발하게 살고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경제관리를 잘해야겠죠? 여러분도 노후 주거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보세요. 꼭 비싼 집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기력해질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도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